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혈세들이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포항 동부청사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임시로 쓰는 건물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경렬 기자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포항 테크노파크에 지금 자리 잡았던 기존 청사 건물이 비좁다. 업무하기에는 좀 비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폐교가 됐던 그 용홍중학교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임차를 해서 새로 그 문을 열었어요. 네. 동부청사 문을 열었는데 이게 그 리모델링 비용하고 연간 임대료가 조금 과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전이 될 건데 왜 이렇게 과하게 묻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홍중학교 건물을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10억 원 정도를 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임차료로 건물 임대료로 매년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폐교된 공간인데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용홍중학교를 임차했던 비용이 그 정도 드는데 그 일단 용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건물이고 그 교육청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임차료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기존 포항 테크노파크에 있던 사무실을 또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또 이사 비용 등을 포함해서 한 7천만 원 4천만 원과 2,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운 돈이 또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흥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신청사가 사실 건립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좁은 업무 공간 때문에 그 일을 좀 그 용홍중학교 자리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옮길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 업무를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굳이 임시청사를 좀 지어가면서 좀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적의 핵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북도 측에서는 민원인들의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지나친 행정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에게도 이게 좀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좀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과연 옮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도 덤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진짜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식 개청 전에 임시로 청사를 만들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10억 원이나 썼단 말이죠. 명분이 뭡니까? 네, 우선은 그 경제자유구역 청사 내 동부청사 자리를 준공 시기가 2020년 1월이었는데 이게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준공이 된다면 임시청사로 용홍중학교 부지를 쓸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늦춰지면서 지금 있는 포항 테크노파크 자리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무실, 그리고 도지사가 와서 집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고 민원인들에게도 불편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네. 저도 직접 이 동부청사가 포항 테크노파크가 있던 공간에 가봤는데 공간이 좁고 뭐 사무 공간으로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좀 불편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포항 내에서 접근하는데 교통편을 이용해서 대중교통편으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 도청 동부청사가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협의하거나 뭐 인허가 문제와 네. 관련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또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이 용홍중학교 자리가 폐교 부지로 남아 있었는데 네. 이 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포항의 민심을 달래는 차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이 동부청사가 개청하게 되면 앞으로 이 경북도청이 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용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쓸 거냐, 다시 네. 한번 이 부지 사용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경북도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도교육청이 함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동부청사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포항시에서 시민 혈세로 불법 증축을 해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감사 결과 좀 나온 건데요. 포항시가 이제 좀 실시한 복지국에서 감사를 벌였는데 포항에 있는 D 어린이집, 이 어린이집이 기능 부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된 사업비를 대구 포항시로부터 수급을 받아서 건물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건물 시설 옥상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관련 부서가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여기 따르면은 그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건축 규모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미리 벌여야 돼요. 네. 근데 이 실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출산보육과 해당 보육과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네. 교부 결정 전에 확인 사항에는 증축 공사 완료 후에 건축 허가 사항 등 관련 법령 준수와 교부 조건 사항의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미리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뭔가 서류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지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이 개소당 어린이집당 증개축에 3천만 원, 개보수비가 2천만 원 정도고 장비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회계연도별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그런 규정상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에 적발됐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축 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혈세가 세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총 공사비만 약 879억 원을 들였고 운영비가 매년 20억 원씩 구미시가 10억 원, 경상북도가 10억 원씩 부담을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세금이 투입할 때도 들었지만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든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도 20억 원이면 예.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네. 관광객이 하루 평균 약 18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문을 처음 열고 이 5월 말까지 테마공원을 찾은 전체 이용객을 계산해 보니까 35,969명이었거든요. 그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네요. 맞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네. 새마을 테마공원 그 인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테마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전시품 그리고 이 만들어져 있는 전시관들이 과연 독창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컨텐츠인가라고 했을 때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만큼 돈을 들여서 과연 지을 만한 건물이었냐. 그리고 앞으로는 새마을 테마공원으로만 이름을 붙여서 활용하면 계속해서 나가는 이 20억 원의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비판 때문에 네. 콘텐츠를 좀 더 보강하겠다 이런 네. 대안을 내놓긴 사실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879억 원을 들여서 새마을 테마공원을 짓고 근데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투자해야지 이 컨텐츠를 채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데 네. 현재까지 5,500만 원의 경북도 예산을 들여서 이 새마을공원 전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서 구미시와 경북도가 25억 원씩 추가로 또 돈을 들여서 이 콘텐츠를 보강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새마을 관련 콘텐츠가 네. 이렇게 비용을 더 들인다고 더 나올 수 있는 컨텐츠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을 새마을 테마공원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 구미 시민과 경북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계속 예정되어 있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끊임없이 혈세를 먹고 있는데 사실
뭐 새마을운동 테마파크라는 게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사실 조금 예상이 되긴 했어요. 예상이 되긴 한 건데 조금 규모가 더 커졌다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그렇습니다. 커졌다고요? 그 예산을 보면은 근데 좀 많이 수십 배 가량 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업 초창기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규모는 아니긴 했습니다. 2014년에 결산 예산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5년이 되면은 10배 넘게 좀 편성이 되면서 56억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 2016년에는 한 150억 가까이 그러니까 143억 원까지도 이렇게 늘게 되는데 네.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한 30배 가까이 관련 예산이 폭증한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담당관실 안에 별도의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명의 공무원이 박정희 기념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매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제와 정수대전 그리고 박정희 추모제 등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소위 왜 나라 돈을 눈먼 돈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곳 간송미술관입니다. 여기는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수차례 우려를 표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활동했던 그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평생 모은 문화재 만여점을 소작한 어떤 살인미술관입니다. 이게 공공미술관은 아니고요. 살인미술관인데 1938년에 서울에 설립이 됐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간송미술관에 분관을 짓겠다. 사실상 분관이거든요. 네. 대구에 이제 그 분관을 지어서 관광객들을 좀 끌어오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국비와 시비를 좀 포함하면은 한 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언급했듯이 그 분관 하나 짓는 건데 네. 이 분관을 지어서 과연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입장료와 연간 50억 원이 넘는 그런 운영비 이런 거를 비교를 할 때 이런 이게 살인미술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간송재단의 이런 비용들이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세를 들여서 이런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비판이 일단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건립 비용도 뭐 좀 문제긴 하지만 매년 또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운영비를 줘가면서 미술관 유치하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보 12점, 보물 32점 등을 포함해서 만여 점이 넘는 간송미술재단의 유물이 과연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시되고 활용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미술관 유치에만 좀 공을 들여서 짓겠다는 건데 과연 이런 좀 국보 등이나 좀 가치가 있는 보물들이 유물들이 과연 대구에서도 상설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지원 내역이라든가 어떤 이런 유물들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에 실미술관이 이미 있는데 또 그 옆에 또 미술관을 짓는다는 점도 이 비난을 가중시킨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이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대구 시립미술관 근처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도 있는데 왜 사립미술관에게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2016년 12월에 간송문화재단과 대구시가 맺은 건립 운영 계약서를 보면 네. 법령을 어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구시가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을 지어서 이 운영을 간송재단에다가 맡기게 되는데 이 맡기게 된다는 거는 민간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간 위탁에 관한 법령을 보면 5년 단위로 최장 5년 단위로 민간 위탁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대구시와 간송재단 간의 협약서에는 간송미술관의 영구히
위탁한다라고 영구적으로 위탁을 맡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명백히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구시는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간송재단을 유치하려는 곳이 많은데 이 정도 특혜를 주지 않으면 대구에 오지 않는다. 대구에 오도록 만든 이 대구시의 공이 크다라고 이렇게 해명하는데 글쎄요, 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 행정기관으로서의 할 이야기인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 5년 전이었죠. 대구시가 추진했던 이완미술관, 이완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건립해주고 작품도 대구시가 이걸 사들여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걸 추진했다가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시민들의 혈세를 4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 운영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제가 대구시에 문의를 했거든요. 네.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게 되면 그 부분은 간송재단에 우리가 다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가 지원해주겠다고요? 네. 사립미술관에? 네, 아하. 수익이 안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유치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시민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무관심했거나 네. 아니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 간송재단 자체가 사실 문제를 일으켰던 전적이 있어요. 예산까지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는 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 보면은 그 중국 전시회에 그 간송재단이 위작 시비가 있었던 작품 추사 김정희의 작품 2점을 중국 전시회에 출품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미술품 세탁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듣긴 했는데 사실 이런 용어를 쓰긴 쓰더라고요. 이른바 미술품 세탁을 했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진품인지 가품인지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작품을 권위 있는 그런 전시회에 좀 출품을 시켜가지고 진품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미술품 세탁이라고 하고 이 간송재단이 이런 미술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 해당 작품이 계산무진이라는 작품과 명선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두 작품이 오래전부터 위작 시비에 있었던 작품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위작이 대형 전시장이나 국제 전시장에 등장하면 어떤 진품으로 간주되곤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미술품의 세탁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원로 미술사학자인 광우방 일양 한국미술사 연구원장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명선을 포함해서 간송미술관 소장의 추사 글씨 한 70%가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에 보물 지정 당시 심사 당시에 이 계산무진과 명선을 탈락시킨 바가 있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섣불리 진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자, 간송재단이 추진을 한 겁니다. 계속 네. 들어볼수록 지금 혈세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말 그대로 혈세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를 내어서 만들어낸 그런 돈인데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지금 들고요. 지자체 현금복지 이것도 지금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지자체들이 뭐 최근 들어서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전입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현금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지자체가 이렇게 절실했으면 이런 대책까지 세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정작 실질적인 이 대책이 되고 있냐라고 했을 네. 때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자체가 이렇게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 차원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이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금 복지 정책을 펼 때 함께 전국의 지자체들이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구 경북 지역 지자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결국은 낭비가 되기 전에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